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순호입니다. 이 방송은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갑선거구 선거방송토론회입니다. 본 방송토론회는 대전 MBC가 제작 중계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럼 초청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른 좌석 배치 순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혁재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정책 검증 토론,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마무리 연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사전에 고지해드리고 발언 순서는 윤번제 순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혁재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입니다. 코로나 위기 확산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 이혁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우리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세종시는 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해왔습니다.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시민들이 민주당의 힘을 몰아줬는데 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떠나고 싶은 도시 1위가 세종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불통과 무능의 대병사로 변질되었습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여성 비하를 일삼는 사람, 박근혜 정부 당시 승승장구한 서금의 출신으로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공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꿈이 깃든 도시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실력 있는 민생정치 이혁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세종시 갑구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하루하루가 아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픔을 함께합니다.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년, 이춘희 시장 6년, 이해찬 의원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70년에 걸쳐 우리의 선배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온 한강의 기적과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를 만든 세력과 정권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을 중단시키고 이 나라와 세종을 바로잡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세종시의 운명을 가를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의 선봉에서 나라와 세종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미래경제 전문가 세종시 갑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홍성국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전쟁에 이어 경제 위기와의 전쟁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과 국회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와 정쟁만을 일삼는 오만과 불통의 정당을 심판해 주시고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코로나의 성공적인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철저한 대비와 긴 호흡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어 도약을 닷을 올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형 자족도시로 새롭게 세종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호 1번 네. 홍성국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두 차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요지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일입니다. 충청권의 핵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이 넘는 건립비 확보 문제가 남아있고 국회 일부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청와대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큰데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수도의 기능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이 행정수도의 개념부터 제대로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초의 노무현 정권 때 지방자치 분권, 또 균형발전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이 설계가 돼서 현재까지 내려왔는데 보십시오, 시민 여러분. 지금 이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서울의 인구가 이동했습니까? 서울의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청주와 대전의 인구가 세종으로 유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과연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 분권이 제대로 됩니까? 청와대만 보고 있는 이 조직이 분권이 됐어요? 세계 역사상 그리고 행정만 떼서 도시를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와야 됩니다. 분원이 아니고 청와대 이집무실이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와야 됩니다. 본원이 여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 부처가 다 내려왔는데 행정부 수반이 서울에 있습니까? 대통령, 총리가 다 내려와야 돼요. 세종이 본원이 되고 서울이 분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려면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다 오는 완전한 통일전의 수도는 여기가 돼야 됩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세종시의 완성에 관련된 부분, 행정수도 기능의 활성화 부분들은 세 분의 후보들이나 다른 분들도 아마 공약은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난 3년간 세종에서 서울로 출장 가는 출장비만 1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많은 기능들이 넘어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과 세종 간의 약간의 제로섬적인 어떤 상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많은 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세종에 더 많은 행정기관이 와야지만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숭고한 기치하에 출범한 세종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이혁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그 두 후보님께 제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중로 후보님, 입법, 사법, 행정기관 다 와야 한다. 좋은 말씀인데요. 미래통합당에서 지난 개헌안 제출할 때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명시한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홍 후보님, 지금 공공기관 몇 개 온다고 지금 이 행정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데 그게 달라집니까? 그럼 개헌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개헌안에는 실제로 법률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참다운 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이 국토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동의하는 의원들과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2022년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개헌,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화시킴으로써 이슈를 제기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서 실질적 개헌을 완성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조사 결과 지난해 1분기 세종 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32%였습니다. 그만큼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짧은 기간에 상가가 과잉 공급됐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여전히 많다는 점, 그리고 기업 유치가 저조해서 유동인구가 적은 것도 상가 공실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을 낮추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세종시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현안은 상가 공실률 문제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인구 대비로 해서 상가의 공급 과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께서 32%라고 하셨는데 주택가에 있는 상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되고 50%라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채우기 위해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종시에 중무장대형 산업이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 1호로 우븐시티라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최초의 제안일 듯한데요. 많은 대기업들이 몰려와서 세종시에 잘 갖춰진 하드웨어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테스트하게 되면은 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몰려올 거고요. 그러면서 상가 공실률도 해결이 되고 이런 과정을 속에서 세종의 인구가 지금보다 더 늘게 되는 이런 점진적인 형태의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상가는 용도를 좀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못 오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상가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의당 이혁재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상가 공실률 50%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LH가 과잉 공급했고 땅 장사했습니다. 정말 규탄받아 마땅한 LH 나중에 환수 조치 꼭 해야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와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또 홍 후보님께서는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어느 세월에 유치합니까?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이 급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겠습니다. 지금 먼저 행복청의 과도한 규제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BRT 역세권 3층 이상의 체육관 못 들어가죠. 어린이 놀이터 못 들어가죠. 당구장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부터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 공실을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청년들의 창업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공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를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가 앞에 갓길 하나 없어서 장사가 안 됩니다. 김밥집, 세탁소 사장님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상가 각기를 조성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달앱 수수료 문제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서도 이 배달앱 민족 사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공 배달앱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추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상가 이 문제는 세종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중소 공실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대공실은 2위입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거가 아까 홍 후보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였었고 또 임대료 높게 받아서 분양하고 수익은 적고 이런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시청의 무능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특단의 조치로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 규제가 풀려야 부동산이 풀리고 부동산이 풀려야 시가 돈이 도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 후보님께서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하고 지금 보세요. 이 3종 규제도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이걸 빨리 풀어야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유지가 된다. 서민들 어려움을.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단의 금융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공매 나오고 경매 나오고 막 몰려 나올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으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각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검증해보는 정책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각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2분간 발표한 뒤에 상대 후보자들이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고 공약 발표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간입니다. 그럼 먼저 정의당 이혁재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 여러분,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고 공무원이 많이 산다고 해서 세종시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종시에 정주하면서 꿈을 키우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세종시 산업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집권 8년 동안 이렇다 할 산업 전략이 없었습니다. 저 이혁재는 세종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 심천에 가보시면 대공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샤오미라고 하는 그 세계적 유수한 기업이 이 대공방에서 성장했습니다. 인구 30만의 도시가 1000만으로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은 젊은 중국인 청년들이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작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세종시도 지금 스마트 시범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도시지 않습니까? 저희 세종시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로서 3D 프린팅, AI, VR과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메이크 스페이스를 전 세종시에 조성하고 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2037년까지 인구가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아동 친화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변병한 아동 전문 병상이 없습니다. 아동 전문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을 설립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365일 중에 90일 이상이 미세먼지가 기준치 초과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공놀이터를 다수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언제나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혁재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두 후보자로부터 이혁재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로 후보가 이혁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간입니다. 아까 우리 이 후보께서 그 민주당의 산업 전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초 기지를 만들겠다. 그런데 과연 지금 10년밖에 안 남아서 이제 정말 30년 되면 세팅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4차 산업을 전투기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 다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금 여기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본을 유치해서 외생적 발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생적 발전.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가 자족 기능하려면 실제로 인재들이 몰려 들어와야 되고 그 인재들이 이곳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대공방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세종시 인근에는 카이스트, 대덕 연구단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이 있고 또 세종시 안에도 대학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젊은 청년 연구자들 그리고 인력들에게 당신들이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여기에서 설계와 투자 유치, 공간 판로 계획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이디어와 열정들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대전시에서는 메이크업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시민들과 교육공간, 청소년을 위한 창의 공간, 또 일부는 벤처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종시에서 확대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저의 구상입니다. 네, 김정모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을 여기 전투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수도에는 안 맞거든요. 수도는 세계 역사상 이게 공업지대가 들어오질 않아요. 공업이다, 산업이다 이런 것 들으면 그 수도로서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금강개발을 얘기를 드리고 공장이 안 들어오고 얼마고 청정하고 우리 이 후보님 생태 말씀하시는데 청정한 도시로 만들면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산업 여기 아니라도 4차 산업혁명에서는 노래 부르듯이 하는데. 이혁재 후보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전 과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이 오고 그리고 굴뚝이 만들어지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행정 수도의 자족 기능을 덧붙이는 산업 전략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정 수도인 만큼 많은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자리와 여기서 스스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면 부가가치가 생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지금 세종시의 특성은 스마트 도시, 그리고 자율주행 도시, 인공지능의 도시, 가상현실의 도시로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정부에서 산업통상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그와 관련 시범도시 구상을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시민 편의적 도시 기능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략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정주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메이커 스페이스는 단지 어떤 산업적 기능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어떤 인재 육성 관점에서 교육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세종시로 이사가자, 세종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러운 도시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홍승국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하자는 건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심천의 대공방거리는 30여 년 전에 덩샤오평이 홍콩을 모델로 해서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종에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혁재 후보. 지금 중소벤처부에서 청년 창업 펀드 8천억 조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따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재원을 높여서 한 1조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기금이고 그 기금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서 이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롤 모델이 바로 심천의 대공방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등서평 시절에 그것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심천의 대공방은 최근 10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샤오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은
지방 정부의 압도적인 지원,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기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컨설팅부터 시제품 테스트, 상품화, 판로 개척까지 투자 유치, 법률 지원을 다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종시에는 당신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세종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홍성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 후보께서 계속 뭔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시비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이 보통교부세 보정 기간이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계획도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시 재정과 이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육성할 계획이지 뭐 시와 매칭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 재정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시 재정이 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을까? 그는 이 민주당 이춘희 시장과 이 시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를 석권하고 있는 시의회 반성할 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불효불급한 예산 지출 대표적인 것이 면 지역이 만들어놓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면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렇게 큰 복합을 왜 만드냐? 그 강당에서 운동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걸 할 바에 차라리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주고 그리고 복지기금 다 늘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설 사업자와 결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리하게 복합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적자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종도시교통공사와 같은 그런 산하 공단들 계속 적자투성이로 우리 시에서 재정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그 노무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 1억을 변호사 비용으로 쓸 정도로 시민 혈세가 마구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혁재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당 이혁재 후보의 공약 정책 검증 토론이 잘 마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중로 후보 2분간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의 공약은 여러분들 아마 그 선관위에서 보내주셔서 아마 다 받아보셨을 줄로 믿는데 정말 꼼꼼히 읽어주세요. 제가 정말 4년간 고민한 사항이 거기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핵심적으로 제가 국회에 만약 들어간다면 우선 부동산 규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세종이 정말 엄청 어려움에 처할 걸로 생각해서 그 문제하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많이 사시는데 이거 정권만 바뀌면 처벌받고 그래요. 1급에서 장차관을 떼놓고는 참 죄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파가 바뀌어도 피해방지 특별법도 만들고 싶고 지금 또 제가 지난 국회에서 세종시 법원 검찰청 이거 지금 대전 가서 법률 서비스를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별시민들이? 이거 세 가지는 우선적으로 국회 가서 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거 아니면 세종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중앙공원 이거 개구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시민의 삶이 중요한 겁니까? 90% 이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개발 이거 안 하면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개발하고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이게 어우러지는 이걸 개발한다면 굳이 대기업 갖다 놓고 뭐 공장 갖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가 다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뭐 K-팝, K-뮤직, K-무비, K-뷰티 이런 거 뭐 전부 포함해서 컬처 크러스트를 만들면 엄청나게 일자리도 생기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적인 뭐 대회 한번 여기서 해봤습니까? 이런 도시입니다. 이 인프라가 없이 그냥 도시공학적으로 거리와 건물만 지어놓고 무슨 여기서 생활합니다. 생활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이거 빨리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성국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완전 이전 공약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럼 가까이 있는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전 시민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겁니까? 입법사법 행정이 다 넘어오는 거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옮기는 이 자체도 얼마나 어렵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후보께서는 이 정부가 시추의 단추를 잘못 낀 걸 잘 모르시는군요. 이거 지금 행정수도라는 게 없다니까요, 세계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안 와서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돼 있어요. 대전 시민요? 나라 전체를 봐야죠. 큰 틀에서 봐야지. 대전 시민을 위하고 청주 시민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짜 기본 개념을 모르시는구나.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이거 뭐 행정수도 뭐 완성하겠다고 지금 투표 때만 되면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1년에 아까 말씀하시대요. 왔다 갔다 하는 돈, 에너지 소모, 돈 소모, 또 국정 난맥상. 이게 지금 수도 하나 잘못 만들어 이거 완전히 노무현 정부 때 뭐 이상이나 뭐 신념과 철학이 없이 이게 만들어진 졸속도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대전 시민에서 뭐 스타트업하고 뭐 중소기업을 일이 데려와요? 이건 정말 개념 없는 얘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입법, 사법, 행정이 안 오면 이거는 진정한 수도가 아닙니다. 수도 역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꿈이고 신념과 철학이 담긴 도시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네, 홍성국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2020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세종의사당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세종의사당 건립조차도 반대하고 있는데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신 김 후보님께서 당론을 바꾸실 수가 있으신가요? 노력해야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뭐 스마트시티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가 30년 되면 세팅이 돼요. 그거를 이렇게 바꾸고 큰 방향을 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제대로 지금 단계적으로 하신다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실 겁니까? 예? 최초부터 다 잘못된 도시예요. 이걸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이 목표가 달라져요. 이거 입법, 사법, 행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안 와요? 이런 수도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전부 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같은. 그래서 제가 여기 본원이 와야 된다. 본원이 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국회의원들 안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청와대도 행정부 수반은 여기 와 있어야죠. 그리고 통일 전에는 당연히 여기가 국토 중심부입니다. 통일 후에는 개성 쪽으로 수도가 가야 되고 평양하고 여기는 거점 도시로 남아야 될 거예요. 이거 큰 그림에서 봐야지 대전을 생각하고 청주를 조직의 권익 보고 시의 권익만 따지면 아무 국정을 할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수도가 정말 과연 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지 또 통일 전에는 서울이 42km입니다. 휴전선에서 전쟁 나면 하루에 초토화 다 됩니다. 이쪽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수도가. 네. 이번에는 이혁재 후보가 김중로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 후보님은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궤변을 늘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투기 과열 지구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높았을 경우에 정부가 예방적 조치로 이 지구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 투기 억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외부 투기 세력들이 해제가 되면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놓으면 젊은이들, 우리 세입자들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네, 김중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뭐 궤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궤변이 아니고 이론이 있으면은 이론을 제기하셔야지 궤변이라고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근거를. 이거는요. 네. 이거 지금 부동산 규제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이 투기 지역을 얘기하냐면 지금 서울하고 여기가 지금 대구 수성화공 같아요.
문제가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게. 그러면 수도권하고 어떻게 여기 같은 조건에서 같은 기준으로 여기를 묶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혁재 후보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이거 규제 안 하고 뭘로 지금 해결해 나갈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값 안정의 대책이 집값 있다라고 안정은- 말씀하셨으니까 다 네, 올리게 김중로 해주십시오. 후보의 네. 답변 시간입니다. 집값 안정은 이걸 풀으면 자동적으로 집값 안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꽉 막혀 있어요. 경제가. 돈이 안 도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주말 되면 다 떠나서 여기를 제가 흑금이라고 합니다. 흑금, 불금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금요일 날 가보세요. 식당 가면 식사하시는 분이 한두 팀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공실이 안 생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강개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이 시의 미래가 없어요. 뭘로 자족자족을 합니까? 뭐 삼성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안 옵니다. 네, 이혁재 후보 보충 질문해 네, 주십시오. 김중로 후보님이 지금 세종시 현실을 몰라서 그런데요. 세종시 자가주택의 40%가 외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권대중 부동산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종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건물도 지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 지역 해제되면 반드시 집값이 상승한다. 김 후보님 무슨 근거로 집값이 안정된다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집값 안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후보님께서는 저보고 뭐 세종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제 4년간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그 흐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제가 하고 뭐 디테일하게 세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제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름대로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집값 안정은 어쨌든 부동산이 안 풀리면 집값이 안 되는데, 예? 부동산이 완전히 풀리는 이 상황이 돼야 도시가 돈이 들고 경제가 살아나요. 물론 이제 투기 세력이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없습니까? 투기 세력이 일부 있지만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지금 이 후보님 이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자는 내놓으라면 못 내놔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융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시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지만 이거를 무슨 집값 안정이다, 뭐 투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요. 여기에 먹거리가 있습니까?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즐길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올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김중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이 잘 끝났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홍성국 후보 2분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의 공약은 오직 미래와 경제입니다. 행정 수도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세종이 자족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0에서 새로운 나온 개념인 우븐시티, 새로운 기술들이 세종에 와서 세종에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양한 형태로 자율주행차가 됐건 자동 충전, 도로에서 충전하는 상황이 됐건 이런 것을 세종에서 테스트하라는 얘기죠.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요. 그거 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인 세종이 모든 한국의 기술들이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상가 공실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아주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취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세종은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특히 시민자치, 시민주권 특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종 내에서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도 모두 더불어 살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요. 함께 조합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요. 세종 여성 프라자를 만들어서 세종에 가장 많은
경력 단절된 분들이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데 지원하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을 높이고 있는 세종 여성 프라자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평균 연령이 지금 37세 정도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인구 유입이 없게 되면은 고령화됩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는 등 의료 시설들을 첨단화하고 서울 수준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혁재 후보가 홍성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진단 키트가 지금 우리 한국 개발 품목이 각광받고 있죠. 대전의 바이오벤처 솔젠트라는 업체가 유럽에 3만 명 분량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핵심적인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우분시티를 주장하신 홍 후보님은 대기업의 첨단 기술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내생적 발전이 어렵습니다. 또 대기업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테스트할 데가 없는데, 세종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하드웨어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스트할 도시가 없습니다. 차가 달리면서 무선 충전하는 기술 나온 지 10년이 됐지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먼저 오야지만 중소기업들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이 먼저 돼서 바텀업으로 어떤 큰 산업, 계속 말씀하시는 심천의 대공방 거리와 같은 형식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따라오게 되고 해외에서 구경하러 많이 올 거예요. 배우러 많이 오고. 그러면서 경제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거지, 이걸 갖다 대기업이 와서 대기업이 뭔가를 다 가져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술을 테스트하다 보면서 연관, 유관 효과가 나오면서 세계에서 첨단 기술을 테스트하는 아주 테스트베드가 되는 미래형 첨단 도시, 스마트 도시를 넘는 첨단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혁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지난 토론회 때 말씀하신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철거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대강을 재자연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와 괴를 같이 하지 않고 달리하면서 중립적 입장, 이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기회주의적 행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 개발 이야기를 하고 세종보 철거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태 당연히 지켜야 되고 세종에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금강을 개발하고 세종시의 아주 아름다운 수변공원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종에 강물이 흘러가는 공주 지역에 공주보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청호 밑에 있는 대덕지구, 그리고 묘천 쪽에 있는 쪽, 이런 다양한 지자체들과 상호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상류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강에 갈 수가 없어요. 보가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공주 쪽 지자체, 국회의원, 대덕, 청주 쪽 함께 모여서 금강을 통합 개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종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지, 지금 단독으로 우리가 이걸 열었다 닫았다, 이게 폐지한다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중로 후보가 홍성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 우분시티 있죠? 네. 이거가 지금 30년 되면 이 도시가 다 세팅되는데, 과연 어떤 시를 시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코로나 있지 않아요? 네. 그거 지금 중국을 최초에 폐쇄했어야 되는데, 몽고나 지금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데는 지금 거의 희생자가 없어요. 5명 정도예요. 그리고 몽고는 1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세종시가 30년 후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30년 동안 완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죠?
빨리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오고 지금 인구를 증대시키지 않게 되면은 세종에서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분시티라는 이 개념에 세종의 BRT에다가 라인만 하나 깔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중로 후보님께서 몽고는 중국인을 출입을 차단해서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몽골의 인구 밀도가요 평방킬로미터당 1명이에요. 수출입 안 하는 나라입니다. 수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평방미터당 550명인가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우리나라 수출의 25%고요. 홍콩, 대만 합치면 33%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도 중국 경제와 합쳐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18% 수출하면 50%가 넘고요. 자원 부국들, 호주, 브라질, 중동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아마 그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후보 전에. 중국과는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도 살고 경제를 생각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국 수출의 50%, 60%가 직간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나라와 단절을 끊자고 하면 그 다음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네, 김중로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정말 홍 후보님이 저 경제 좀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거는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300만 개 지금 제조업이 지금 무너져 가요. 지금 홍 후보님께서 폐쇄를 반대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의 그 경제적인 피해와 지금 180명 이상이 지금 귀한 생명이 사망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왜 이렇게 확대돼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 거 그 두 개 비교해 봤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하고 그래서 중국과 경제 교류를 안 하자는 말씀처럼 제가 마치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모으게 되면은 저는 지금 느낌이 꼭 한 30년 전 분들하고서 지금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는 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이번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코로나를 차단한 국가는 없고 세계가 모두 부러워하는 이런 국가가 됐습니다. 국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한국 상품들의 브랜드 밸류도 더 높아질 겁니다. 이미 다 성공하고 한국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잘못됐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 거는 마스크 생산 시설이 중국에 주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다른 유럽으로 가는 마스크를 3배인가 가격을 주고서 공항에서 이렇게 인터셉트 했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세상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홍성국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2차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요지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하여입니다.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 형량이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누구 한 사람 입법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또 어린이를 보호한다는데 그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횡단보도 신호기나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의무화해서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형량을 결정하고 주는 것은 어떠면은 비례성 원칙이 있죠. 책임과 비례성 원칙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어쨌든 이것들이 잘못하면 감성에 의한 어떤 입법 포퓰리즘 이런 걸로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뭐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정말 이 적용은 심도 있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병역 기피자가 이제 유승민이가 군대 가야 한다고 눈물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걸 또 눈물로 호소했던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운전도 했고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도 교통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미열배반적인 얘기구나 그런 생각하지만 뭐 민식법의 근본 취지는 반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해 아주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는데 어린이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이 보행자 사망률이 OECD 평균 대비 한국이 1.8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상정이 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국회에서 선거법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했어요. 이거는 정쟁에 아이들의 안전을 갖다 붙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지 이게 협상 도구로 어린이의 안전을 갖다 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쪽에서 과연 우리 어린이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이제 집행할 거고요. 어린이 보호구역들을 또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한국이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결과 이런 부분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조속히 빠르게 시행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혁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민식이법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세종시는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아동의 보행권이 더욱더 보호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차량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교통체가 변화해야 되고 또 주택가와 노인들의 도보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고 이 외에도 지금 해인입법, 그다음에 태호 유찬입법, 한의입법 같은 법률이 지금 발의만 되었지 실제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세계적인 다 추세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는 오히려 그 스쿨존을 300m, 500m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학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딱 정거장에 정차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이 섰을 경우에는 뒤에 차에서 경적도 못 올리고 그리고 추월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법률적인 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런 시민의식, 달라지는 교통문화도 함께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스마트시티 지원 방안입니다. 세종시는 부산시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혁신 성장을 견인할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새 후보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다라는 데서부터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도시와 기존의 생활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많은 규제 해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세종은 완전히 틀립니다. 부산은 산업시설이 있고 또 물류가 발달한 지역이고요. 세종은 하드웨어 인프라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새로운 기술이 싹 트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모여들면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인구가 너무 집중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캘리포니아를 분할하자고 할 정도입니다. 본질은 미래의 부를 측정하는 본질은 이제 돈이나 행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기술이 모여 있는 대로 사람과 돈이 몰려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는 첨단 기술을 테스트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기술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몰면 세종의 많은 문제점들이 저절로 슬그머니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술들을 항상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지겠어요? 네. 정의당 이혁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스마트 시티는 이제 국토부와 세종시가 시범 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시를 뜻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이제 문화 쇼핑 분야에서 아마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제시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도 논의가 돼야겠죠. 그런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도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중성을 기재하면서 규제 완화가 진행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시민들의 편의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산업 부분과 연관시켜야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지금 스마트 시티에서 구현하는 이 기술들이 이 메이크업 스페이스에서 다루는 3D, AI, VR 이런 기술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기술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종시에 와서 연구하고 창업하고 또 제조하면서 이것을 마케팅할 수 있는 것까지 확산시켜서 스마트 시티와 그 산업혁명 전략을 함께 구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는 홍 후보나 우리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더 필요치 않은 것 같고, 이 4차 산업의 기술이 AI나 크라우드나 빅데이터 이 기술이 있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스마트 시티의 강 건너 보면 4-2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면 상호 이 보완적인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퓨처밸리 이런 거를 해서 정말 거기에서 이제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종합되고 집적되고 각종 정보 데이터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배울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이거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 중에 제가 지금 하나는 총괄 지금 본부장이 모르겠어요. 뇌과학자가 한다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정말 스마트 시티의 총괄을 맡을 만한 그런 분이 그렇게도 없는가. 그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중국 자본이 이게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중국 자본이 지금 1조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제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투자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거 만들어서 중국한테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국가 정책 사업이니까 국책 사업이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가 7분간 토론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고 또 두 후보 모두를 상대로 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용 중에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정책과 공약 중심의 생산적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에 혹시 발언이 꼬이게 되게 되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이혁재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김중로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박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하게 구속됐다. 석방을 요구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김 후보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걸 뭐 석방이다, 석방이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왈가왈부들 하시는데.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후보님은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종시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LH가 폭리를 추구하고 있고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종시의 비례대표지만 세종시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분들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잘못 산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두 번째는 LH에서 집 장사를 했어요. 땅 장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높은 임대료를 받고 분양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투기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치고 지금 뭐 네. 투기 소유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의원님, 그 그것 요점이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요. LH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산정해서 주민들 부담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간 임대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들이 분양권을 박탈시켜서 하루아침에 집을 내쫓게 되는 걸 제가 지적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된 거로 보고요. 제가 홍성국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홍성국 후보님이 발언을 했던 요지입니다. 지난 토론회 때 여성 비하 발언, 박근혜 금융농단을 펼친 서금의 출신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여기 이 강연장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바다. 국회의원은 기생충이다. 그리고 석하이, 명문대죠. 명문대 졸업생들은 회사를 좀먹는다.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에 빠져 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종교에서는 근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사례로 제가 이런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이 기생충이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 미래를 보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눈앞에 있는 너무 아주 작은 이슈로 정쟁에만 일삼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성 비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정치인이 되기 전,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지 3달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25년 동안 네.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됐습니다. 제 시간이니까요. 질문을 했으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이 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금도란 게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발언들은 지양해야 되고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 세종시가 공동주택 라돈 문제, 그다음에 학교 라돈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세종시 의회에 저희 정의당에서 환경위원회에서 방사능 안전조례안까지 만들어 제출했지만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세종시장,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그 주택 라돈, 학교 라돈 문제에서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148베크렐 이상으로 나왔어요. 어떤 아파트에서는 10배 이상 나왔고 어떤 학교에서는 2배 이상 기준치 초과했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잡고 있는 세종시 라돈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문제로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 당장 우리 학생들이 그 라돈 하강석을 창대 옆에서 바로 맡으면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서도 그냥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관리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물타기 하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행정이죠. 우리 같은 당의 홍성국 후보님, 국회의원 되시면 이 라돈 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 안전 문제는 뭐 이게 라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오는데요. 세종시에서 이 문제가 오래전에부터 이슈화된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일부 면 지역에서 이제 물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학교 시설에서도 일부 화강암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측정 결과를 다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라돈의 어떤 함량들이 측정치가 조금씩 낮아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제는 개편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측정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세종시에서는 자 주민센터에 라돈아이 갖다 놨으니까 알아서들 측정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들 교체하세요. 세종시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세종시장이라면 또 세종시 국회의원이면 해당 건설사 불러두고 이거 다 리콜해라, 교체해라 이렇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조정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인데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세종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에 지금 학교에 있는 라돈 하강석 다 측정해 봐야 된다. 예전 방식으로 모니터링 방식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자기 방식으로 동시적 방식으로 측정하면 기준치가 2배, 3배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과거 방식으로 했던 것으로 뭉개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지금 묵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안전과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돈 문제 저희 이혁재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 후보님한테 먼저 물을까요? 이 라돈 문제니 뭐 사회적인 약자, 하여튼 우리 이 후보님은 정말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제가 참 뭐 여담일 수 있지만 정말 선거 끝나면 우리 당으로 좀 영입하고 싶어요. 네, 훌륭하신데 정말 네. 훌륭하신데 나라를 위해서 큰 당으로 오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호 문제 있잖아요. 그 네, 문제하고 네. 중앙공업 문제. 네. 이거 제가 그 금개구리 때문에 또 가봤어요. 지난번에 네, 네. 토론하고 나서. 네. 그 이번에는 1시간 반 동안 한 마리도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있든 없든 간에. 네, 네. 금개구리의 삶이 중요한지 시민의 삶이 중요한지 저는 9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원한다고 제가 네, 또 네. 확인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것인지. 그리고 금강개발 문제를 제가 네, 정말 세종시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면 도를 만약 그 개방을 했을 때 그 가뭄 문제고 홍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금강 세정보와 관련한 요게 통계치입니다. 지금 이제 세정보의 수문을 열린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수문이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 수문이 열리면서 세종 그 금강은 더욱더 환경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세정보의 어떤 혐오적인 내용들이 사라져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김중로 후보님이 이거를 막으면서 다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반발이 커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개구리 중앙공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여러모로 따져봤습니다. 그 명칭이 지금 이제 공생의 뜰이라고 하는 요 생산 지역인데 전체 면적, 중앙공업 전체 면적의 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형 공원은 이미 1단계로 조성이 됐고 2단계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중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센트럴파크 여기 이 안에서도 9%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9% 때문에 못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개구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러한 생태적 가치가 우리 세종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공원 조성에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가장 높이 말았던 것은 숲 조성입니다. 예. 저는 그 가뭄하고 홍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걸 하시는데 우리 홍 후보님. 네. 아까 우리 이 후보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성 비하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그냥 기업인일 때 했던 행위하고 또 그 후의 행위로 그냥 구분해서 이렇게 그냥 유체이탈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제가 정말 이 문제를 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이 문제는 정말 곰곰이 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여기 세종시의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분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여기 특별시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여성분들인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하여튼 홍 후보님은 그러고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정치하시겠다네요. 저는 지금 4년을 이 도시를 봐왔는데 과연 어떻게 뭐를 알고 국회 가서 할 것인지 국회가 그래 만만치 않습니다. 초선은 말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종시에서도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짧은 시간 머리가 좋아서 짧은 시간에 파악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이 세종시에서 모든 문제는 지금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특정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 세계 전체의 흐름 속에서 먼저 선점하고 나가고 치고 나가든가 뒤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한국에서는 미래 경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연구를 했고요. 책도 단행본으로 7권 냈습니다. 공저가 작품이 10권 이상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종시에 대한 것도 제가 2년 전에 썼던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 단순한 행정도시 기능이 그러면 다 왔는데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공무원들이 몇 분이 오신다고 해서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도 늘려야 되고 현재 이 하드웨어 인프라는요. 인구 100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과도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큰 변화를 갖고 우리가 지금도 세종시 개발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기존의 지역 내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현대차 보고 여기 자율주행 충전하고 미래차 여기서 시험하라고 우리 여기 왜 돈이 듭니까? 그런데 그거 보러 사람이 밀려온다니까요. 생각을 그렇게 이 기업인 출신들은요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내려오고 금강이 좋아지면 경제가 산다. 금강 르네상스 발전한다. 하고 싶죠.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전혀 개념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코로나 문제 한 번 더 보충을 할게요. 네. 지금 코로나 문제 초기 단계 잘못해서 저는 지금 184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 문제를 정부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걸 한 번도 미안하다고 지금 국민들은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대처 잘했다, 방역을 잘한다,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거는 저는 민초들이 잘하고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초들이 잘하고 그런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 잘 돼 있다고 봐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폐쇄를 해서 이렇게 확대 안 돼서 중국에 의존을 하는 경제가 손해본 거하고 이렇게 확대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건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계산 안 해봤어요. 저보고 아까 반박하시던데 그거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게 지금 많겠어요? 지금이 훨씬 잘 된 거죠. 폐쇄하면은요. 그러면 아니요. 폐쇄하면 의원님 마스크 어디서 구할 거예요? 한번 단순히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얘기 나오면 줄 서서 하는 지금 마스크 사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요. 단 하루도 해외와 교역 없이는 가동되지 않는 경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한국은 세계에서 김중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끝났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순서 이제 끝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가 진행해 주십시오. 김중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수 침체 문제가 상당히 구조적이고 그런데요. 우리 내수 침체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사회주의에서나 적용할 소주성이라고 그러죠.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는 주 52시간제
문제, 또 최저임금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지금 적용을 해서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코로나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그런 식의 인식이 과거형 인식이에요. 아니, 가장 중요한 알았어요. 거는 아니 말 끝나면 하시라고.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 소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전부터 다 코로나 이전부터 얘기하시고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얘기를 하시고 토론입니다. 하시라고요. 네. 다 제가 말이 끝나면 중간에 들어오시지 말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경제 정책의 잘못으로 지금 새정치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뭐 무너져가고 자유시장 경제 무너지고 한미동맹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축이 70년간 우리가 세계 11위를 오고 예? 다 그게 3대 축이 됐어요. 미래통합당이 몇 년간 해먹은 건데요. 해먹었다는 표현은 그 안 표현이 맞죠. 그래 부적절합니다고는 사과드립니다. 계속 그 논쟁을 뜨고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온라인입니다. 지금 배달앱 시장이 한 달에 1조가 넘어요. 일반 민간 소비는 증가해봤자 조금 증가하는데 배달앱 쪽으로 증가 속도로는 온라인은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오도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는 온라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여쭤보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52시간 근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52시간 근로를 적용한 건지는 아세요? 알죠. 예? 영화 찍는데 보면 밤새워서 찍고 가장 노동 착취가 심한 데입니다. 그 52시간을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경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도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2년 전에 썼던 제수축사라는 책에서 이것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기업들이 적용하면서 서서히 노사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커다란 진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장성 출신이신데요. 김준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세종시로 다 왔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이 다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기다리던 질문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보부서 통일, 외교, 국방이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여가부, 법무부, 네네. 또 중소기업벤처부. 이건 뭐 법무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는 뭐 내려올 것이고 3개 안보부서하고 대통령께서 왜 일이 내려오지 않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거 안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보 뭐 때문에? 네? 안보의 수도권의 중심이 대통령이 서울 강북에 있어야지만 안보에 대한 중심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요? 예,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보에 정말로 제대로 전쟁 수행을 지속시키려면 정부 부처가 다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가급 보안 목표가 국회하고 청와대 국방부입니다. 초기 단계 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부서가 지금 여기 안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육해공군이 전부 다 와서 여기 전쟁 지휘를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수도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안 맞는 그러면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제대로 가동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되죠. 지금 행정만 내려와서 지금 됩니까? 얼마 많은 세금이 지금 탕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안보하고 연결된다면 정말 이 네, 후보님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혁재 후보랑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의정활동 뭐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된 거는 뭘 하셨는지 말씀 좀 제가 해주세요. 지금 뭐 했냐고 물어보시려면 네. 페이스북, 네이버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세종시와 사람인지. 관련된 것을 뭘 하셨냐는 얘기죠. 세종시요? 예, 계속 세종시를 위해서 4년 동안 일했다고 하셨으니까. 세종시에서 이 시장이 저를 활용을 못해요. 여야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이해찬 의원만 찾아갑니다. 이해찬은 이 뭐 개인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왜 지금 여기 분원 뭐 이런 것조차도 근본적으로 토론이 안 되지 아세요? 근데 이 문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물어보시니까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칠선해요. 그런데도 이런 걸 해결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혹시? 됐어요. 모르시죠? 해봤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혁재 아니요, 후보님께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분위기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네, 네, 네. 뭐 저는 세종이 시민자치, 시민주권, 특별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시고 네, 맞습니다. 있을 텐데요. 네. 앞으로 세종시가 시민자치, 시민주권이라는 것,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측면, 네. 이게 잘 결합이 돼야지만 최고로 맞습니다.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혁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우리 시민 참여 도시로서의 세종시가 잘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주민자치회라고 지금 각 읍면동별로 시범 조직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춘희 시장께서도 세종시에서 몇 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이 공무원들 그리고 관의 개입이 조금 줄어들어야 됩니다. 물론 서포트하는 인력들이 배치돼서 그 일을 하는 건 좋겠지만 관 주도로 하는 시민자치회를 굉장히 반대하는 게 우리 참여자치 운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잘 강화되고 그걸 기반해서 우리 민간 거버넌스가 실질화돼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듣고 마는 그런 민간 거버넌스가 아니라 거의 권한을 줘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도 배정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업도 집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인 주민자치, 참여자치로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차분하게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신 새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방송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께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연설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넓혀왔습니다. 이 여의도 정치가 그래 만만치 않습니다. 초선에 와서 적응하기 2년 이상 걸립니다. 또 제가 4년간을 여기 있으면서 세종시의 모든 문제,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 끝에 이 도시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가면 무엇보다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우선적으로 무엇인가. 우선 중장기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는 세종시를 금강하고 연결해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이런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세종은 먹고 살 길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꿈을 정말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지. 꿈은 혼자 꾸면 꿈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시민과 함께 한다면 현실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대를 세종시대로 또 한강의 기적을 금강의 기적으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여기에 뼈를 묻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계인이 정말 오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행정수도를 넘어서 살고 싶은 꿈의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김중로가 해내겠습니다. 국회는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결과로 발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정부의 국정 안정에 모두가 잘 사는 미래로 나아갈지 아니면 국정 혼란으로 구태정당과 함께 반목의 혼란스러운 과거로 돌아갈지 정하는 선거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구태정당을 심판해 주시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이기고 미래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밝은 희망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이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시민의식과 애국심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국민들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위축된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제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오직 한 길로 실물 경제를 누볐던 실무형 리더,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 경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 미래를 바꾸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미래 경제 전문가 기호 1번 홍성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세종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이혁재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세종 시민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들 때 세종시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파트와 학교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불안했을 때, 부강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았을 때, 장국면에 LNG 발전소가 건립되어 주민들이 추운 겨울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공공임대, 민간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권 전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상가 공실과 상권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힘겨워할 때, 시민들이 건설사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저 이혁재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민생을 위해 늘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깃든 이곳 세종시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려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바로 정의당 이혁재입니다. 시민 여러분, 더 크게 써주십시오. 세종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종시 시민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민생정치인 기호 6번 이혁재에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세 분 장시간 토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국민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 특별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계속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